지금 뭐 하자는 거냐 싶은 거 있잖아. 이거 명절 앞두고 이 내용으로 지금 TV조선에서 24시간 틀어낸다. 명절 기간에 TV조선에서 이거 24시간 틀어대면 어떡할 거냐.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소위 우리나라의 내 나이 때만 돼도 40대 후반 이상의 유권자들 중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자 화가가 만약에 이명박의 나체를 그려서 비판한 적이 있다면 할 말이 있다고 봐. 이 화가가 이명박의 나체 그림을 그려서 이명박이 뭐 남자들끼리 섹스하는 장면을 막 그렸다든가,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더라도 그렇게 그렸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비판의 본질, 욕망의 본질을 성욕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모든 욕망의 본질을 성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에곤 슐렌가 요즘 영화를 해. 예술 영화야. 19금인데 그 사람이 소위 그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당시의 사회상, 불안한 사회상을 표현했던 그 예술가란 말이야. 화가. 그 사람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야. 그런 예술가일 수 있어. 만약에 이명박을 비판할 때 그의 나체상을 그려서 그 막 이랬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했는 건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저기 에드와르도 마넨가? 그 사람의 뭐 저기 올리비eng인가? 뭐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 패러디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화가가 자신이 사실 그렇잖아. 이명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굶어 죽을 때까지, 사실 그 많은 예술가들이 굶어 죽을 지경으로 내몰린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술을 포기하고 막 그 저기 뭐야 야간에 운전하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됐던 상황이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 그래서 어떤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대중예술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팬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시를 한 거라면 나는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작가가 자기의 팬들만 모아가지고 그 어느 특정한 공간을 빌려서 자기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개인전이라면 그의 예술 세계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합당하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연 전시회인데 거기에 그런 그림이 나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표창원 의원이, 나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초선 의원이잖아. 여러분 혹시 내가 표창원을 안게 된 건 언제였냐면 13년이야. 13년에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대선 때 마음 상한 사람들을 프리허그를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뜬 사람이야. 표창원이.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표창원이 뜨게 된 이유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상심한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힐링의 존재로서 떴어. 근데 내가 그 전을 그 전 거를 찾아봤는데 없어. 이 사람은 언제 떴냐 하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할 때 처음 나타났어. 그 이전에는 솔직히 뭘 유명해. 무슨 프로파일러로 유명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는 사람들은 몰랐어. 2013년 이전에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 전혀 몰랐던 사람이야. 프로파일러로는 유명했어도, 야, 프로파일러가 국회의원 할 자격이 되냐고. 그 아래서 나온 사람들 다 국회의원 돼?
그 사람이 그 프로파일러로만 활동했으면 유명해지지 않았어. 이 사람이 이 대중 정치가가 된 건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프리허그 하면서야. 그래서 정치인이 된 거야. 그전에는 그냥 한 분야의 전문가였다고. 그냥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 안 돼. 경찰대 교수를 그만두고 정권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하면서 프리허그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야. 근데 그때 내가 나오니까 난리도 아닌 거야. 표창원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 당시에 내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표창원을 막 얘기할 때 2013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 너무 띄우지 마라. 너무 띄우지 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 그 사람이 과거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뭘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군부 독재하고 맞서 싸워서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고초를 겪을 때 그가 뭐 했는지 아냐. 모르면 무턱대고 믿지 마라. 내가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요? 내가 너무 띄워주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는 거다. 같은 예로 13년 겨울에 손석희가 JTBC로 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손석희를 욕했어. 돈에 넘어갔다고.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나는 손석희의 역사를 아는 사람인데 손석희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 본다. 그때 막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뉴라이트들도 그랬다.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변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다. 뉴라이트는 분명히 역사적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손석희가 JTBC에 가서 그런 죄를 짓는지 지켜보자. 그 뒤에 가서 비판해도 된다. 그게 내 입장이었어.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나는 표창원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 표창원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신뢰하거나 칭찬하고 싶지 않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기억나죠? 그런데 그 뒤로 표창원이란 사람이 계속 인기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 굉장히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 이 사람이 범죄 심리를 전공했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안다. 사람의 심리를 안다. 대중 심리를 안다. 그런 말 여러 번 했어. 내 옛날 방송에 표창원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들이 나와. 그러면서 솔직히 내가 이제 그 표창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자 이 정도였어. 그죠?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런 거 들었다 손. 그거 들어봤지? 그래서 내가 표창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띄웠다가 내가 띄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 막 띄웠다가 결정적일 때 실수하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도 했지. 막 띄워주고 열광하다가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치면 어떡할 거냐.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그죠? 근데 보니까 이 표창원이란 사람이 그래서 나는 표창원이란 사람을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막 믿으면서 본 게 아니라 솔직히 이제까지 감시하면서 봤어. 근데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만났을 때 내가 좀 직접 그 눈빛을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쫓아갔더니 도망을 가더라고. 내가 표창원을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쫓아가서 저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마디로 간을 좀 봐야 되겠다. 막 도망가는 거야. 미친 듯이 도망을 가더라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지?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뒤로도 지금 벌써 그게 한 달, 두 달도 안 됐잖아. 그 뒤로도 지금 벌써 몇 건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총기도 있고 뭐라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도 알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본질적으로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나는 지금 몰라. 이게 내가 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기사에서 확인하니까 표창원이 자기는 전시회를 주최만 했을 뿐 거기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죠. 표창원이 자기는 그냥 전시회를 열어만 줬을 뿐이지 어떤 작품들이 들어오는지는 자기는 잘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전시회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회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회이고 이게 누구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의 전시회야.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군가는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았어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 화가들이요. 굉장히 세, 표현이. 그래서 내가 그런 그 미술 하는 사람들 근처에 잘 안 가잖아. 왜냐면 내가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나도 소화를 못 하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감당 못 한다. 도리어 저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지란 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미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 혹시 이렇게 좀 감성 활동 하시는 분들이냐. 그리고 내가 나랑 인터뷰한 화백님의 작품을 다 찾아보고 그래서 이분은 참여 판화를 주로 그리고 그랬던 분이지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너무나 원색적인 이 풍자라는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거야. 내가 일개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터뷰어를 소개받을 때도 그거를 검증하고 만난다고. 뭐가 웃기는데? 내가 웃겨? 참 웃기네. 그런 말을 해놓고 나중에 풀어달라고 하지 마. 예. 일개 개인 방송하는 사람도 내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인터뷰를 했어. 왜 그러냐면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나는 대중의 척도라고 봐요. 이게 내가 오만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급진 진보 세력은 난 아니라고 봐. 급진 진보 세력도 아니고 극우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범생이로 살아왔고 규칙을 지키고 가능하면 함께 사는 사회를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내용은 안 좋아할 것 같다라고 난 생각했어. 그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비하한 거라면 죄송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바라봤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봤어. 내 목표는 밭을 바꾸는 거야. 내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는 밭을 바꾸는 거야. 국민의 유권자의 의식을 바꾸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다수의 공감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그렇게 극단적인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은 피하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되게 미안한 일인데 나는 그래왔어.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고를 때도 그래서 너무나 과격한 분들은 안 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현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부정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기준이야. 나는 철저히 일반 유권자, 중간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그 유권자들의 귀를 기준으로 듣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난 아니라고 그래. 그게 내가 방송하는 어떤 기본 자세예요. 일개 개인 방송이 그렇다라면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전시회에 누가 참가하고 그들이 기획하는 공연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그게 그 보좌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회인데 한마디로 무한대로 보장해줘야 되는 전시회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회면 무한대로 보장해줘야 된다고. 한마디로 뭐 박근혜 배를 갈랐다든가, 지난번에 박근혜 배에서 막 박정희가 나오는 그림 그려갖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거고.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를 동의하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보면서는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했다고. 박근혜가 능력이 없고 정치 지도자로서 개판이라고 생각한 사람조차도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회면 사실 제한이 없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시회라면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제한이 없는 전시가 벌어질 건데, 그러면 그걸 국회의원이 전시를 했다. 그게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아무 문제 안 돼. 새누리당 전시회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도리어 막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지. 그런데 지금은 특히 문재인이 다 된 척한다. 문재인이 대통령 다 된 줄 안다. 그런 비난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재인 소속당에서 거기다 이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이 그런 전시회를 했을 때 그건 곧 문재인에 대한 비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표창원 의원이 정말 죽을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정말 헌법을 위배하고, 이게 국회의원 헌법기관이에요?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짓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야. 뭐요? 나는 표창원의 그 전시회에 동의하지 않아. 그걸 국회에서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냐? 그리고 나는 지금 비난을 먼저 하는 거야.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런 전시회를 국회는 모든 국민의 공간이야. 어느 특정 계파의 공간이 아니고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그림을 전시하는 게 과연 생각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라고 내가 묻고는 싶어. 난 비난하고 싶어.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불법이냐? 위헌이고 불법이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헌법과 법률이에요. 내가 정서적으로는 표창원의 전시회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어떤 표현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명박 나체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명박 나체 내가 못 봤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 나체만 그렇게 그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성적인 부분으로 시사를 비판한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표현에도 내가 동의를 못한다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자기 표현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뭐요? 그 화가가 그런 거 그리지, 그 화가더러 너 그런 거 그리지 마. 그럼 모택동이랑 뭐가 달라? 모택동에 그걸 뭐였어? 문화혁명이랑 뭐가 다르냐고. 김일성이랑 뭐가 달라? 우리가 시키는 것만 그려. 그러면 그게 김일성이랑 뭐가 달라? 모택동이랑 뭐가 달라? 레닌이랑 뭐가 달라?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전시하는 행위는 그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자유가 있듯이 보고 싶지 않은 자유도 보장돼야 된다고 봐. 나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어떤 예술적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 자유도 보장돼야 돼. 그런데 그걸 보고 싶지 않은 자유도 나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표현을 할 때는 그 표현을 하는 건 자유야.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근데 그걸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 라고 나는 생각해. 그걸 어디다 전시하냐. 가령 자기가 돈을 내고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공간을 빌려, 내 돈 내고 공간을 빌려서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만 가서 본다면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건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중예술로서 이게 합당하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여기서 도리어 이게 이 사람의 뜻은 박근혜를 비판하고 싶은 건데, 본 사람이 박근혜를 동정하게 된다면, 이건 역효과잖아. 그죠? 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관객의 수준에 맞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건 박근혜 비판이지만, 그걸 본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싶고 블랙리스트에 분노하고 있는 일반 유권자이지만, 그 그림을 보고 박근혜에게 동정심이 일어난다면 그 그림은 나는 대중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선동도 아니라고 생각해. 이 그림을 보고 선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식한 거지. 도리어 그건 역풍용이지. 그건 역풍이 불지. 그건 선동이 안 돼. 그걸 보고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 물론 그거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와 같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좌우지간. 그 표창원이 받는 비난은 나는 상식적인 비난이라고 생각해. 표창원 의원실에서 지금 그 비난을 받는 게 나는 다분히 상식적이라고 보고, 여기서 문재인이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 문재인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그러나 예술과 정치는 다르다. 문재인이 분명히 뭐라 했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그림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이건 대중 정치인으로서 상식적인 표현을 했다고 봐. 저 말을 한 건 당장 표창원이 문캠프이고 문캠프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끌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저렇게 민망하고 했다. 그리고 정치와 예술은 다르다라고 그 해명을 했어야 돼. 그래야 상식적으로 넘어가지니까. 그 부분이 나는 표창원의 실수라고 보는 거야. 표창원은 일반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곧 공당의 책임을 묻는, 공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거 문재인 저렇게 얘기한 거요. 여러분이 볼 때 다행이다 싶죠? 나중에 저게 덫이 거예요. 저거 나중에 덫이. 문재인이 비겁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그 그림 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비겁하게 보이는 거야. 문재인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 얘기를 듣고 나면 결국 그림 그린 사람은 섭섭한 거야. 그래서 표창원이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서 그 전시회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시회인데, 그러면 사전 검열을 했어야 된다?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시회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시회인데, 왜 미리 검열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시회인데, 어떻게 그걸 사전 검열을 하겠어? 되게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겠어요, 여기까지? 표창원의 전시회는 상식적으로, 정치적 상식으로 옳지 않다. 이거는 역풍을 불고 욕먹어 마땅하다. 그런데 표창원은 법률도 헌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창원은 칭찬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표창원을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이 저런 표현을 하게끔 했기 때문이야. 저게 뭐냐? 결국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보장해서 싸우고 있는 블랙리스트 싸움에는 저 문재인의 말이 뭐가 되겠어? 자, 여러분 문재인 팬들 잘 생각해봐.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 박근혜 나체 그림이 민망하더라. 나체 그림이 민망해서 이 정치와 예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헌법을 그
지켜야 되는 대통령 후보가 저 말을 했다고. 저 말이 무슨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나중에 저 말이 어떤 문제가 될지 내가 볼 때 저 말은 소위 그 문캠프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꺼야 된다. 신속하게 이 불을 꺼야 된다 해서 그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이 상황은 문재인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거는 문재인에게는 말을 안 해도 욕을 먹는 거고 말을 해도 욕 먹는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문재인이 가만히 있으면 원래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후보는 가만히 있어야 돼. 원래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후보는 표창원 잘했다고 해야 된다고. 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돼. 그게 민주주의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은 이 표창원의 전시회는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칭찬하는 순간 일반인의 정서에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권자들, 소위 보수단체를 계산으로 해서 한쪽을 버린 거지. 한쪽을 버리고 저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문재인 입장에서는. 너무 민망하다. 적절치 않았다. 정치와 예술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결국 문재인에게 덫이 돼요. 족쇄가 될 말이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이거는 문재인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헌법에 나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닭끓임 끌어내린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이거 나중에 그렇게 비난하면 뭐라 할 거야. 아마 요원들이 또 그렇게 비난할걸? 문재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닭끓임을 끌어내린 박근혜랑 문재인이 뭐가 다르냐? 남자 박근혜 아니냐? 망치님, 그건 너무 비약 같은데요. 납득이 가는 민망함이 아닌지. 아유, 진짜. 똑같이 얘기했어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비약이라고? 박 시장이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면 비약이라고 얘기하겠냐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아주 어이없는 문자를 받았는데 박 시장하고 김부겸 이재명이 뭐랬냐 하면 그 야3당의 공동정부론을 합의를 했어.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문자를 보내온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게 왜 배신감을 느껴야 될 문제냐고. 그 야3당의 공동정부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문재인에게 물어보면 돼. 문재인한테 야3당 공동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게 뭔지는 알아? 야3당 공동정부라는 게 뭐냐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여기서 장관을 나눠 갖자는 얘기야. 그게 왜 배신감을 느껴야 될 내용이냐고. 나는 이재명을 안 좋아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맞는 말이야. 문재인이 그거 반대한대? 문재인은 지금 야3당의 공동정부 구성에 반대해? 지금 우리 더민주가 123석밖에 안 돼. 124석? 300석 중에 더민주는 123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당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정의당도 끌어들여야 다수 여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수 여당이 돼서 공동정부를 꾸린다. 그게 왜 문제냐고.
알고 비판한 거야? 모르고 비판한 거야? 혹시 그거 제3지대로라고 헷갈린 거 아니야? 나한테 막 박시장 욕하는 쌍욕 보낸 사람들, 그게 제3지대하고 야삼당 공동정부하고 헷갈린 거 아니냐고. 그지? 아, 나 진짜. 제3지대로는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합치는 거야, 핵심이. 어? 지금 박 시장이 주장하는 야삼당 공동정부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친다는 얘기고, 지금 손학규랑 바른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그 제3지대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친다는 거야. 문재인이 비판하는 건 이걸 비판하는 거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랑 붙으면 안 된다. 새누리 출신들이랑 붙으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박 시장은 국민의당, 더민주, 정의당 세력이 모여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얘기야. 알고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박원순 입에서 나오면 일단 욕부터 하고, 문재인이 얘기하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요,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이유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표창원이 문캠프이기 때문이야. 표창원을 문재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대선 후보는 그 표창원 전시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난 안 된다고 봐. 그걸 비판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표창원의 전시회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상식적으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한 생각이, 아무리 정치적 경험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라는 욕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와. 그러나 표창원의 전시회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창원의 전시회는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어. 그러니 표창원의 전시회 자체는 옳은 거야. 이 말은, 자, 내가 박근혜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 내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잖아. 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그들의 의사표현으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난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지? 박근혜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온 국민을 분노시켜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탄핵 반대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내가 그 말 했지? 마찬가지야. 그러니 표창원이 국회에서 그런 전시회를 하는 게 법률 위반도 아니고 헌법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내 맘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야. 내 맘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라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창원의 전시회가 박근혜를 인격을 살인했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더 눈에 띈 거 아니냐고. 야! 우리 과의 여자의 섹스 동영상 떴어.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얘에 대한 인격살인 아니야? 야, 이거 봐. 얘 지금, 야, 일로 와봐. 얘 지금 섹스 동영상 떴어. 야, 일로 와봐. 야, 무슨 단데, 너 일로 와봐. 여기 우리 과 여자의 섹스 동영상 떴어. 이거 인격살인 아니냐? 그 보여준 새끼가 범죄자야. 보여준 새끼가 범죄자라고. 재빨리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지. 안 그래? 아무도 몰랐는데 새누리당에서 시비 걸어갖고 더 커진 거 아니야. 내가 박근혜라면 그 그림을 올린 표창원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난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라면 막 떠들어댄 니네들이 더 문제의 새끼들아. 내 얼굴 팔아서 나체 사진이 나갔는데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떠든 니네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야. 너네도 나 탄핵됐는데 동의했던 새끼들 아니야. 안 그래? 모르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왜 떠들어?
그래서 도리어 더 박근혜 얼굴 개쪽 팔아준 거 아니야. 언론에라고. 안 그랬으면 낫냐고. 내가 그 지저분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었어?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은 그 그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볼 수 있는데 너네가 막 떠들어대는 바람에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보게 된 거 아니야. 니네들 더 나쁜 새끼들아. 자, 원칙적으로 국민 정서상 그 전시회는 공감할 수 없다. 그 공감할 수 없는 전시회이고, 그 특히나 이 보수적인 유권자, 이 유권자는요 모두 보수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분명하고 정확한 팩트를 얘기할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보수적이야. 무슨 얘기냐? 소위 박근혜를 막 까대고 진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투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당일날 일해야 돼서. 그날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투표하는 시간에 투표 못하는 사람도 많아. 사전투표하면 좋은데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못 믿는다고. 결국 그래서 투표 안 한 사람들이 많아. 젊은 애들 중에. 그런데 은퇴하고 할 일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꼭두새벽에 가서 투표해. 유권자는 보수적이야. 그래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보수적이라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볼 때 이 전시회는 국회에서 전시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시회야. 그건 분명해. 그러나 헌법도 법률도 위배하지 않았다. 예. 헌법도 법률도 위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이 저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문재인 캠프라고 인지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 말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 말은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나아가려는 사람이 저 그림을 보고 민망했다,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한 건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은 아니야.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문재인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명절 내내 이걸로 도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저 말을 했겠지. 내가 궁금한 건 문재인의 저 말을 듣고 일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동의하냐야. 일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문재인의 저 말을 듣고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문재인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어차피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문재인은 헌법,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변명했다라고 비난할 거야. 어차피 근데 그 사람들 어차피 새누리당 찍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새누리당 원래 찍을 사람들 말고 말을 못하고 친구들이 범죄자가 버글버글하고 오로지 지네 주식 팔아먹는 데만 정신이 없어도 무조건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은 그냥 제껴. 가운데 있는 중도 세력이 문재인의 말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비판하느냐, 그것만 세.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그들하고 토론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표창원이 잘못됐고 문재인이 옳은데, 지위로 따지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서하고는 안 맞아도 표창원은 합법적인 활동을 한 거야. 근데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후보로서 합당치 않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건 엄청난 모순이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사건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니까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그 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문재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들 막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뭐라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란 확신이 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누군가에게 눈에 드러나는 한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오바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문재인에게 덧치되고 계속 욕을 먹게 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 때문에 욕먹은 게 몇 번째야. 박 시장의 지지율이 왜 이런 거냐? 우리나라 유권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어.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고 박 시장의 그 지지율은 실제로 박 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올라가. 근데 박 시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누구나 보면 박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박원순에게는 뭐가 없어? 정치 세력이 없다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 세력이 돼야 돼.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하고 박원순을 비교해보면 문재인은 내용이 별로 없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밀어 올리고 있는 거고 박원순은 내용이 있어도 세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선 후보로 올라가고 이 사람은 전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 냉정하게 봐야 되고 또 약간 무지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이 뭔 말만 하면 씹어대는 거야. 박원순의 말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박원순은 욕하고 봐.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지. 내용으로 따지면 박원순의 내용이 나는 문재인보다 낫다고 봐. 근데 박원순의 문제는 사람을 자기 주변에서 끌어내지 못한 거야. 대통령이 되려면 나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100명은 있어야 돼. 박원순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100명은 있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박 시장 주변 사람들은 자기네가 박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박 시장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박 시장을 위해 충성할 마음은 없어. 다 배신하고 가. 임종석이도 배신하고 갔잖아. 문재인한테. 부시장까지 시켜주니까 박 시장 버리고 문재인한테 갔어. 그게 뭐냐? 박 시장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박 시장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 죄지식인이고 똑똑하고 그렇게 막 욕심사납지 않은 지식인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협업이 안 된다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박 시장이 이걸 듣고 옳다라고 얘기했대. 우리 신랑한테, 내 남편한테 망치 부인이 지적한 자기에 대한 단점 맞다 인정을 했다는 거야. 내가 뭐라 했냐? 박 시장은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방송으로 얘기한 거.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 똘똘하고 너무나 자기가 다 잘나가지고 그 협업이 안 된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옆 사람의 도움을 얻는데 나는 똘똘하니까 박 시장이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박원순과 주변 사람은 1대1 네트워크는 다 활성화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게 박 시장이 뜨지 않는 문제다 라고 내가 방송으로 지적을 했는데 박 시장이 동의를 했대요. 그 말이 맞다. 예. 그래서 지금 박원순은 내가 볼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박원순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왜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문재인한테 그렇게 들이대면 안 돼. 응. 근데 박 시장이 지금 문재인한테 막 들이대서 뭘 했냐면 결국 따낸 게 경선이야. 당내 경선을 국민 경선으로 따냈어. 그 다음에 또 막 들이대가지고 경선 룰
룰 미팅 안 들어가고 밖에서 막 떠들어갖고 뭘 따냈냐? 결선 투표제를 따냈어. 박원순이 지금 따낸 게 두 가지야. 경선 투표하고 결선 투표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 경선을 해서 당내 경선이면 문재인이 됐을 때 아무 감동이 없어. 근데 국민 경선으로 되면 감동의 이 무게감이 다른 거야. 또 하나, 결선 투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이게 어차피 1위는 정해져 있어. 문재인이야. 그런데 2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2위로 사람들이 결집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야. 결선 투표제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이 생기게 돼. 그래서 관심을 끌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2위로 힘을 나머지 진 사람들이 다 모아주면 1등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결선 투표를 반대한 거야. 근데 그 결선 투표가 없으면 문재인이 이겨도 소용없어. 결선 투표제 때문에 일이 재밌어지는 거야. 예. 문재인은 받아들이지. 왜? 결선 투표하고 국민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 비로소 국민들이 그러면서 찍어주니까. 당내 경선에서 당원끼리만 경선해갖고 후보되면 당원만 찍어. 근데 국민 경선을 하고 결선 투표를 해서 자기가 후보가 되면 사람들이 찍어주죠. 야권 명실상부한 기적을 통해 만들어진 후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든 그 국민 경선 결선 투표제로 된다. 결선 투표가 뭐냐면 1등하고 2등만 따로 투표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2등이 1등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진 사람들이 2등한테 표를 막 몰아주면 2등이 1등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건 뭐냐? 진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재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흥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박원순은 자기를 욕먹이면서, 자기가 욕을 다 먹으면서 올바른 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야권 정부가 야3당 공동정부여야 된다는 방향도 제시한 거야. 그래서 환경노동부 장관을 정의당이 해봐. 환경노동 문제 진보적인 정책 나오겠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라든가 환경노동부라든가 이런 이 노동부 장관 이런 부분들을 진보 세력이 맡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경제나 외교를 맡고 그게 연정이야. 공동정부. 국민의당이 살림살이를 맡고 그게 지금 야3당 공동정부인데 나한테 배신감 느낀다고 문자 보낸 인간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고. 너네 뭐 알고 배신감 느껴? 너네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야? 그래서 배신감 느끼는 거야? 새누리당은 빼니까 바른당도 빼니까 그래서 배신감 느끼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역선택 이야기가요. 그게 늘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냐면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나온 얘기야. 역선택의 위험.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화로 정몽준이랑 후보 정할 때도 역선택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다 개뻥이야. 그 역선택이라는 거 그거 어디에서나 통하냐?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통하는 거야. 주로 어디? 실제로 역선택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언제? 2012년 총선에 경기도 북부 지역, 이천 이런 데서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는 새누리당이 다 이겨. 그 새누리당이 다 이기는 동네에서는 역선택이 가능해. 왜냐면 다수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짜고 전부 다 짜고 야 지금 저 2번하고 저기 12번이 붙었어. 근데 12번 얘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12번으로 표 몰아주자. 그래서 그때 저기 통합진보당이 다 된 거야. 그때 찾아봐. 야권 후보로 경기도 북부 동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경선을 했는데 통합진보당이 다 됐어. 후보가 다 떨어졌어. 그건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할 때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도 새누리당하고, 아니 더민주하고 그 통진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경선했는데 이겼어. 더민주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건 그 동네의 정서가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치르는 경선이기 때문에, 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선택이 다수가 된다. 그 말은 지금 다수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단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 누가 안 해주지? 절대 걔네들 그런 얘기 안 한다. 그 역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말로 막 그 위험하니까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 그게 패권주의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그 100% 전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면서 얼마나 김근태를 밟았는지 알아? 그게 노무현의 선택인데? 노무현이 전화 여론조사만 하자. 김근태가 반대했는데 김근태가 정몽준한테 가서 야 우리 단일화하자. 정몽준이 100% 전화 여론조사 아니면 안 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김근태가 야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정치란 상대가 있는데 이쪽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어서 몇 시간을 싸우다 안 돼갖고 노무현 후보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정몽준이가 100% 전화 여론조사 하자고 그런다. 근데 그때 100% 전화 여론조사 하면 정몽준이 계속 1등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반대했다. 후보 생각은 어떠냐? 후보가 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결정을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김근태가 후보 단일화 방안을 정몽준에게 유리하게 했다고. 역선택에 의심된다고. 그러면서 김근태 죽이기로 했다니까? 내가 2004년부터 2002년이었지. 내가 그 시절부터 다 본 사람이야. 어디서 역선택 얘기를 해? 예. 역선택이 이기려면 한나라당이 다수여야 돼. 새누리당이 다수면 역선택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가 60%면 가능해. 역선택이. 아니잖아 지금. 그 역선택 얘기하는 건 정말 민주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적 신념이 있었어. 뭐냐? 지금 원래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2번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 전화 여론조사에 속마음 얘기를 안 해. 왜? 이 전화가 도청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거 민주당 지지자 옛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봐. 워낙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했고 공무원들이 다 잘리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전화 여론조사로 자기 속마음 얘기를 안 해. 속마음 얘기 안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몰래 투표로만 얘기하는 거야. 투표 당일날. 투표 당일 돼봐야 알아 이 사람들 속마음이. 한 3일 전에 몇 번으로 찍어라 쫙 돌아. 그러면 또 다 가서 그 번호 찍어. 그렇게 이 사람들 생존해 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 국민 경선을 해서 노무현이 후보가 됐어. 그런데 정몽준이랑 단일화를 해. 그러면 이거는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 민주당은 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통점 뭐냐?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지. 정몽준이 아무리 여론조사 1등을 하더라도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뭉치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뭉쳐서 노무현을 찍은 거야.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 전화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중도 세력은 정몽준을 찍었죠. 그래도 노무현이 이겼다는 거야. 그 전화 여론조사에서. 간신히 이겼지만 그건 간신히 이긴 이유가 뭐야? 민주당 지지자들 숫자가 워낙 작았기 때문이야.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너무나 강했고 이회창이 대세였어. 이회창이 대세라는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자하고 중도 세력은 정몽준을 찍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다 정몽준이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간신히 이 민주당 지지자들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간신히 이긴 거야. 예. 이회창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회창한테 노무현이 안 되니까 정몽준으로 가자.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믿었던 거지. 정권을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민주 세력을 믿고 100% 전화 여론조사만 한 거야. 그게 민주적 신념이라는 거야. 최재성과 그 사람들은, 그 일당은 민주적 신념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에게 유리해야 된다. 나는 솔직히 내가 얼마 전에 들은 가장 분노한 얘기가 뭐였냐면 2015년에 왜 호남이 싹 돌아섰냐. 물론 이제 이번에 다 아닌 거 밝혀졌지만 2015년에 호남 사람들이 등 돌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6일 전에 선거제도 바꾼 거. 그게 명분을 준 거야. 돌아설 명분을. 한 달 전에 합의했어. 시작을 했어. 가다가 6일 전에 야, 너 문재인이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옛날 제도로 했어야지 왜 이걸 아무 얘기 안 하고 바꿨냐. 이러면서 옛날 제도로 돌아가자라고 6일 전에 바꿨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이겼을 때 호남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 저 새끼 제도 바꿔서 이겼다고. 저거 선거 제도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이겼다고. 그게 호남 당원들이 등 돌린 결정적 계기였다는 거야. 나는 그때 그거 안 바꿨어도 난 문재인이 이겼다고 봐. 또 정말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생각했으면 졌어도 돼. 그런데 그때 문재인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떤 마음이었어? 무조건 당권 잡아야 된다. 무조건 당권을 잡기 위해서 변칙이라도 쓰는 거야. 억지라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게 문재인을 죽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그거 자, 막말로 문재인이 후보가 됐다고 쳐. 국민의당 지지자들이랑 정의당 지지자가 표를 모아줘야 될까? 안 모아줘야 될까? 지금 야3당 공동정부로 그 의미가 뭔지 알아? 문재인이 후보가 됐어. 막말로. 근데 문재인이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당 지지자들이나 정의당 지지자들이 볼 때 저거는 지네당끼리만 해먹겠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할 때 공동정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 진보 세력도 같이 표를 모아줄 거 아니야. 뭘 모아? 소신 있게 찍어야지. 아, 뭐 너 반기문이야? 자,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꼭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망치가 또 문재인 같다. 너네 귀가 문제냐? 뇌가 문제냐? 내가 지금 문재인 깠어? 내 말을 듣고 이게 문재인을 깠다라고 들리면 둘 다 문제야. 아니 내가 볼 땐 귀보다 뇌가 문제야. 왜냐하면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게 이 뇌기 때문에 네가 뇌가 문제인 거야. 나 진짜.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전환법 이야기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할게요. 예. 전환법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하고, 예. 그 다음에 황교안하고 반기문 얘기로 갈게요. 예, 황교안 이야기. 일단 황교안 이야기부터. 황교안 이야기 먼저 할까? 반기문 얘기. 반기문부터 치울까? 지금 반기문 동생 이름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면서 걔를 빨리 체포해서 미국으로 넘겨라.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나 봐. 반기문의 동생을 이름을 공개를 해서 걔를,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 인도 요청이 되잖아. 그래서
그 반기문 동생을 체포해서, 한국 정부가 체포해서 미국으로 넘기라는 거야. 그럼 지금 미국에 이미 동생 하나는 지금 기소되어 있잖아. 또 다른 동생이 지금 잡혀가는 거야, 미국으로. 그치? 그 다음에